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진실이 시작됩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류현정의 마이크 온 류현정입니다. 어제 오후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 2차 토론회가 열렸죠. 경선 토론회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약과 비전을 나누고 그것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어제 2차 토론회는 본래의 취지를 잃은 채 의혹 제기와 비방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경북 도민의 마음이 한 발짝 멀어진 가운데 옆 동네 대구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만 보고 뽑으니 대구가 버린 자식 취급받는다며 당적을 넘어 김부겸 전 총리의 역량을 지지한 건데요. 도민들의 민심을 뒤로 한 국민의힘 경북 경선, 그리고 진영 논리를 뒤로 한 대구 경선.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금요일의 이슈 길잡이는 뉴스민 이상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잘 지냈습니다. 한숨으로 봐서는 아주 고달팠던 일주일이 아니신가 너무 싶어요. 힘들었어요, 사실. 네, 정치 일정이 굉장히 많았죠. 네, 맞습니다. 뭐 김부겸 전 총리 출마 회견도 이번 주에 있었고 이래저래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일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몸도 안 좋아서 너무 힘든 한 주였습니다.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가시는데 몸조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출마 선언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회의에서 드디어 김 전 총리에 대한 단수 공천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다, 뭐 의미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전에 이 후보자 공모 과정에서 아무도 공모하지 않았다 이 자리를 특별히 다시 공모하는 재공모 절차를 거쳤고 오늘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 바로 사실상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한다라는 결정을 해서 예정되었던 수순을 그대로 밟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좀 충격적인 소식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진영이 다른 김 전 총리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 전에 김 전 총리가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어제는 직접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혀서 더 의미 부여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크게 이슈가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원래 둘이 친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과거부터 친했다고 해요. 뭐 정치 전개에 들어오기 전부터 서로 맞아요. 호용호제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고 해서 뭐 그런 인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일단 뭐 두 사람이 만나니 많이 하다가 만나는 거는 좀 미뤄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홍 전 시장의 지지 선언, 김부겸 총리한테는 뭐 좋은 요소일까요? 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흥행몰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후에 뭐 선거에 실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에는 약간은 미지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 전 시장이 어쨌든 대구시장을 마무리할 때 좀 끝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잖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일찌감치 시장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바로 서울 시민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런 지점들이 대구 시민들에게 이 빵화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당시에 홍 전 시장을 도왔던 소위 이제 뭐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조직적으로 김 전 총리에게 도움이 될까는 일단은 의문이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주목을 받는 분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 맞습니다. 행보에 큰 모멘텀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한 전 대표가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할까 말까를 두고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출마를 한다면 어디에 출마할까를 두고도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전재수 국회의원이 부산시장에 나서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4월 30일 이전에 내려놓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부산 북갑 선거구가 사실상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거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전 의원이 4월 안에 사퇴를 하면 지방선거랑 같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맞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 북갑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조금 풍기기도 해서 네. 이게 급물살을 타게 되는 어떤 분위기가 생겨서 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고 더불어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출마하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가 네. 지금 이제 정계 그리고 언론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이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 출마를 할 거다. 네. 라고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계속 관심이에요. 이 가처분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공천을 받으면 이제 수성구에 한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 후보로 주 의원이 공천이 되면은 아마 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시점이 늦어지겠죠. 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수성구 갑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주 의원의 이 가처분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기회가 열릴 거여서 이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호영 의원 측에서도 사실 어제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 그저께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네. 또 판사 출신이어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고 지금 오늘 이제 퇴근하시는 법원분들이 퇴근하시기까지 1시간이 채 안 남았는데요. 네.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슈 길잡이였습니다. 네, 오늘은 실물을 확인하기 힘드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있던데 그만큼 바쁘시다는 뜻이겠죠. 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그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다. 최근에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뭐 늘 저야 더 많이 우리 시민들 만나고 싶지만 몸이 한계다 보니까 늘 바쁘고 하죠. 더 열심히 만나야겠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원 기자하고도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저희 방송국이 있는 지역구 의원이세요. 맞습니다. 네,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요즘 당내 상황이 조금 어수선해서 더 바쁘신가요? 그렇죠. 당내 상황이 참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갤럽 조사를 보니까 저희 당 지지율이 18%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대구 시민들께서 저희 당을 정말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대구시장이 이제는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전임 시장님까지 이제 나서서 상대당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에 많이 반성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당적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현재는 탈당하셨습니다. 네, 무소속이십니다. 그래서 또 지지가 좀 더 쉬웠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청년 최고위원도 하고 계시고 지역의 최연소 국회의원이세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무게감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니까. 참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대구에 30대 의원이 나온 게 57년 만입니다. 제 전이 이만섭 의장님이 1967년에 67년이요. 중구에서 당선되시고 36세 당시에 당선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제가 57년 만에 네. 2024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이 57년 만에 나온 30대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지난 2년 동안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또 당내 상황이 복잡하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취소를 지난달 말에 요구를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촉구를 하셨습니다.
서무시장도 저번에 동행하셨던 것 같고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또 필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당에는 여전히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해서 내보낸 게 전 적절하지도 않았고 우리 당을 위해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무소속으로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힘을 실어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동행을 했습니다. 이런 점이 지지율 하락에도 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쫓아낸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분명히 지지율 하락에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징계에 대해서 뭐 가처분 신청하고 이럴 계획이 없으신가 보네요. 뭐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징계 사유를 보면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이제 글을 썼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는 법원에 가면 아마 징계 취소가 바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대원칙상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행동으로 어떻게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법의 정신에 바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사실 법원을 가기만 하면 저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이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명목상으로는 그 당원 게시판에 가족에 쓴 글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게 됐지만 그 배경에는 결국엔 탄핵 찬성을 한 것에 대한 이 당원들의 불만 그리고 그 분노를 자기가 껴안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쫓겨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선택받음으로써 네. 그걸 극복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보다 오히려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출신으로서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게 들립니다. 네. 네, 소통은 계속 하고 계세요. 탈당하셨지만. 계속 소통하고 가끔씩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의원님 인터뷰에 죄송스럽지만 한 전 대표 부산 출마합니까? 들으셨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은 어디에 출마하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네. 가지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동훈 대표랑 이야기를 해보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듣는 바로 간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보수 정당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점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전체적 맥락 하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지금 그 공소 취소를 위한 저 국정조사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이 있고 네. 그런데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잘하면 이 주호영 의원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또 혹시 공천을 받으면 같은 지역에서 의원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죠. 대구라는 곳이 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네. 곳이니까 이곳에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선택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수 정당이 바로 서는데 이렇게 기여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죠. 네. 의원님 변호사 출신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네. 주호영 의원 아직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서 직접 개입을 해서 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매우 네.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영환 지사에 대한 가처분이 지금 인용이 된 상황이죠. 근데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정당에서 그래도 김영환 지사한테 조금 컷오프의 명분이 있다라고 해서 결정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이 가처분으로 정지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네. 주호영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전체적 맥락하에서 우리가 그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더 맞는가라는 부분을 더 고려해서 된 컷오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컷오프의 명분 자체는 원래 김영환 지사보다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원래는 정당의 이런 폭넓은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은 낮지만 네. 지금 김영환 지사의 그 결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도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가 늦게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 나오는 게 늦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법원이 좀 부담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죠. 법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가 어제 장도혁 대표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네, 맞아요. 왜 모든 재판이 한 판사가 하고 있냐.
왜냐하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을 해야지 그래야지 공정한 판결이 된다라는 네. 기본 원칙인데 지금 국민의힘 사건 같은 경우는 모든 사건을 한 판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러냐라고 이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다만 법원에서 어제 남부지방법원에서 조금 이야기는 했어요. 내규상 그렇게 뭐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절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그게 뭘까요? 어쨌거나 표면상으로는 제가 봐도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도 이 편향성에 대한 이런 시비가 없도록 훨씬 더 좀 정교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려고 조금 숙고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남부지법이 굉장히 큰 곳이라서 선거법을 다루는 재판부라고 해도 한 곳은 아닐 텐데, 네, 좀 뭐 그런 면에서 의아함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게 주호영 의원 가처분 관련돼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인용과 뭐 기각 둘밖에 없잖아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이 대구 시장 선거도 그렇고 대구의 어떤 정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보시는지 각각의 경우에. 뭐 그냥 인용이 되면 당연히 경선에 다시 포함을 해서 해야 될 거고요. 아마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저는 포함해서 다시 8인 경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기각이 된다면 지금의 6인 경선 체제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 그 2명에 대한 컷오프는 나름의 그 공간위에서는 저는 전달하려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큰 건 저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대구 시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당 차원에서 반성과 책임, 그다음에 희생의 의미를 좀 담자라고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진들에게 그 책임을 좀 지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이런 반발이 있자 거기서 가장 최다선인 주호영 부의장님이 일정 부분 그 전체 우리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진다라는 명분 하에서 일종의 십자가를 지는 형태로 본인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없으시지만 그래서 좀 컷오프의 대상으로 올렸던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이진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우리 당의 혼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세력으로부터 이진숙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우리가 저륜의 메시지를 담아서 저는 컷오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소송전으로 가면서 지금 그런 그 공간위에서 기존에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메시지는 많이 전달되지 않고 퇴색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물론 뭐 우리는 이제 그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야 되지만 뭐 여전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가 정치인들이니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정치적으로 좀 해법을 찾아서 적절한 메시지를 주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님이랑 같은 이유로 컷오프가 두 분이 되셨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두 분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두 후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예측을 했을 것 같아요. 반발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당이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압도적 지지를 보내다가 많이들 돌아서고 계시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 와중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 지지세가 꺾이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그 보수가 결국 마지막엔 집합할 거다, 결집할 거다 보시나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관위가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저는 조금 더 정교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주호영 부의장님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고 물밑에서 조율도 있어야 되고 희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으면 본인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고 본인이 좀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겠다. 그렇게 해야 1위, 2위 하는 후보가 자기 걸 내려놓는 그런 멋진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런 모습을 전달하지 못한 거는 저는 공관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밑에서 조율이 되지 않은.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아니 왜 1, 2위 후보를 컷오프해라고 하는 혼란만 더 드린 점이 그게 뭐 여러 대구 시민들한테 실망을 준 점이 있고 그 점이 뭐 함께 결합해서 또 김부겸 후보가 이렇게 그
뭐 기대를 받는 그런 것까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뭐 선거가 60일 가까이가 남았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국민들의 실망을 좀 약간 또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여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경이나 이런 부분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추경에 대해서도 이거를 뭐 전쟁을 핑계로 삼은 저는 사실상 선거용 돈뿌리기라고 생각을 전쟁 하고 추경이 있습니다. 아니고 선거용 맞습니다. 추경이다. 선거용 뭐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태양광 사업을 왜 지원하고 이런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장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누구보다도 우리나라가 바로 서길 바라고 헌정 질서가 바로 서길 바라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잘 설득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들의 좀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의원님이 그 김 전 총리 출마 선언을 보시고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다. 네. 그만큼 실제로 이제 투표에 들어갔을 때 김 전 총리 지지율이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김부겸 총리에 대한 지지는 김부겸 총리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실망했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우리가 무엇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줬는지라는 부분을 빨리 우리가 돌아보고 빨리 시민들께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은 사과하고 고쳐나가서 이런 부분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사실상 이 당 대표가 물론 이제 선거가 임박해서 어려워 보입니다만 당 대표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뭐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당이 참 계엄과 탄핵이라는 워낙 큰 일을 겪다 보니까 안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서로 상처도 많고 서로 상처 준 것도 많고 그렇게 많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당대표를 바꾸거나 그러면 그 상처가 더 커지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물론 뭐 지금 지도부도 잘못한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그런 점에 대해 책임감도 느끼고 또 바뀌어야 되는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또 이게 너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네.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시 내용이 오면 더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상원 기자도 궁금한 게 네. 있으시죠?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대구 최초로 의원님께서 이제 영상 공개 검증이라는 이런 공천 실험을 도입을 하셨잖아요. 뭐 기존의 깜깜이 공천을 깨겠다 이런 취지가 좀 신선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예비 후보자들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좀 반발도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법상 여러 가지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두고 있고 공보물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포스터 같은 것들을 다 두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본선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뭐 개혁신당, 뭐 조국혁신당 이런 후보들이 그 토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구같이 한 정당의 지지율이 너무 높은 도시, 또 광주나 뭐 호남도 마찬가지겠죠. 네네. 그런 곳에서는 사실 본선보다 실질적으로는 예선인 공천 단계에서 경쟁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선인 공천 경선 단계에서 우리 공직선거법상 시행되는 토론회라든지 각종 정책 발표라든지 공약집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일어나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던 게,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뭐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구청장 후보라든지 모든 후보들의 이런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렇죠. SNS가 없었고. 그렇죠.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튜브도 워낙 잘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토론회 같은 것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여는 게 기술적으로도 좀 가능한 세상이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번에 변화를 시도해보자. 우리 정말 우리 구청장 경선하는데도 많이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각자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 동네별 공약도 좀 찍어서 시민들한테 알려보고 하자라는 그런 시도를 좀 했던 건데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안 하던 거다 보니까 뭐 후보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는 후보자가 아닌 뭐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지지자들 중에서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원래 같으면 이런 거 안 하고 토론회 안 하고 그냥 네. 뭐 다르게 자기가 장점이 있는 자기 뭐 조직이 좀 있다거나 이런 걸 뭐 가지고도 이렇게 선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뭐 새로운 거 하라고 하니까 뭐 싫어하고 이런 분들도 있으셨고 또 더 나아가니까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뭐 우재준 뭐 저 국회의원이 지금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부정한 의도가 있어갖고 지금 여기에 뭔가 녹여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의심하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제가 조금씩 지금 유튜브도 찍어보고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토론회나 이런 걸 하진 않았지만 네. 해봤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고 하니까 또 시민들께서 아니 이런 거 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적었는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조금 그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좋은 이야기 참고가 하시는 것 될 같습니다. 수도 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근데 보통 지금 북구청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들이 좀 있으세요. 네. 젊은 우재준 의원 옆에 서는 게 굉장히 싫다 이런 반응도 저는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41명을 정해놨다가 지금 정식 공천 면접은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때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서 뭐 조언을 해주시나요? 그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누군가를 뭐 선택하거나 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공천이란 건 결국에는 뭐 당원 투표와 그 다음에 시민들 여론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네. 다만 우리 당원만 해도 이미 수천 명이 넘어가거든요. 아마 북구 갑을 합치면 만 단위가 넘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시민들 여론은 더 많은데 그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게 저의 네. 취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장을 열어드리는 걸로 저의 역할은 다 하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뭔가 자료집의 역할을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북을과의 약간 형평성 얘기가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이 없겠네요. 그냥 뭐 홍보 채널이니까. 그래도 북을에서는 약간 아쉬워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채널이 없는데. 근데 그런 측면이 있죠. 저는 왜냐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북구 갑에 있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북구 갑의 주소지를 둔 후보자들을 그쵸. 위주로 좀 홍보를 많이 해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구 을의 주소지를 둔 후보자들이 자기들 홍보 채널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는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일정 부분 갑과 을 또는 우리 지역 정치 단위인 당협 단위에서 경쟁적으로 우리의 후보들을 어떻게 빛낼지 어떻게 시민들한테 잘 홍보할지를 약간의 경쟁이 있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십니다.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좋은 정치 기억과 경험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는 이제 오프했고 유튜브를 온했습니다. 뉴스민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방금 저희 제작진이 알려주는데 주호영 의원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속보가 뜨고 있는데 기각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네요. 제가 생방 아직까지 중에. 결정문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됐는지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원래 정당은 특히 공천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헌정 질서에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면 원래는 이거를 법원에서 개입해서 가처분으로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잘 없죠. 네, 자율성을 굉장히 잘 없죠. 높게 맞습니다. 평가한다고 하던데,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영환 지사하고 주호영 의원하고 그 법률 대리인이 통하시는 가운데 뭐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상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이게 결과가 상반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듣기로는 김영환 지사의 경우에는 컷오프 이후에 또 다른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이 점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는 없었잖아요. 그냥 주 의원 본인의 컷오프만 이루어진 건데 그 과정의 절차,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이렇게 투표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선언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주 의원의 주된 골자였잖아요. 네. 근데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은 것 같으네요. 일단은 보면은. 근데 이건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원래 김수민 의원을 뭐 추가로 이렇게 공모하는 그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데 네. 충북지사 같은 경우는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한 다음에 하루밖에 추가 공모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렇죠. 원래는 3일 이상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는 부분을 법원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그 부분은 김영환 지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영환 지사는 컷오프 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중에 나도 추가 공모에 하고 이렇게 싶었는데. 신청하고 싶었는데 아니 3일 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해서 내가 신청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가처분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김영환 지사는 당사자는 컷오프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보전의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네, 정확하면 그렇죠. 보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점을 들어서 막 그 가처분을 인용한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같은 재판부인데 참. 그래서 좀 약간 장동혁 네. 대표의 그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장 대표가 똑바로 하세요. 뭐 약간 법관이 이런 느낌. 공관위원장 해라 뭐 이렇게 했던 게 그런 그 지점들도 어떻게 법원에 내심에 어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근데 그런 생각도 사실 저도 드네요. 뭐 제가 법조인 아니지만 재판이나 이 재판부 법조인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뭐 말씀하신 대로면 의아하긴 하네요. 결정을 진짜 빨리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결정문을 네. 보고 저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주호영 의원도 아마 곧 입장을 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무소속 출마하실 거라고 예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기존에는 본인께서는 너무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셔서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억울함이 저는 이해도 갑니다. 조영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해서 컷오프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억울함이 충분히 저는 이해를 갑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소속 출마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물밑에서 다시 조율을 해서 해법을 찾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가처분이 기각됐는데 무소속 출마까지 해버리면 정말 공관위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우리가 좀 대구 시민들한테 희생과 반성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그래도 조영 부의장님 지역에서 존경받는 정치인이었고 우리 당에서 육선을 하신 분이신데 우리 당 지금 대구시장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 의원님이 저희 방송 나오셨는데요. 2번 오셨다 가셨거든요. 제가 느낀 바로는 뭐 이렇게 개인적인 호불호랑 상관없이 애당심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께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로를 좀 열어줬더라면은 맞아요.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서로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제가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비상계엄 당시에 소신 있게 해제 표결에 참여를 하셨어요. 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솔직히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그때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AI인가라는 생각, 딥페이크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상현실 같은 네. 느낌이셨어요. 그 다음에 한동안 생각하다가 뭐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다가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보니까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저는 메시지도 크게 작용했었거든요. 그래도 비상계엄 막아야 된다. 해제하겠다. 국민들과 함께 막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딱 생각이 들어. 맞다. 내가 이거 해제해야겠구나. 이거 막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지금은 시급한 순간이다.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고 지금은 막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또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계엄이 주는 무게를 좀 더 무겁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때 계엄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사실은 전시사변 같은 아주 이제 우리나라 행정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이게 해법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이라는 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민주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또 시민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서면 더 큰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저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빨리 막은 게 저는 굉장히 그래도 여전히 잘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젊은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동안 기록이 안 깨질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젊은 정치인으로부터 듣는 말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고 네, 재밌는데 또 나와주시겠어요. 당연하죠. 또 지역구시니까 가끔 오가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네, 나오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기자랑 오늘 처음 보는 거세요. 예. 네. 네, 자주 보시면 좀 더 티키타카가 잘 되실 것 같고. 금요일에 계속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보통은 저희가 금요일 오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화수목은 국회에 있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금요일 오후에 또 불러주시면 나올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김우락 변호사가 네. 고정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변호사들끼리의 네, 뭔가 이 논쟁은 아니고 뭐 건전한 토크도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